엄마는 왜 아빠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막내딸 지우가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여자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고 새 아이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엄마로서 가장 잔인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는지, 그 진실을요. 저는 미정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새 아이의 엄마였으며 지금은 늙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강원도 산골 마을. 총 가구수 30여 채. 기와가 깨진 집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골목마다 무릉덩이가 늘 고여 있던 곳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밤 냄새가 나는 날은 손에 꼽았습니다. 보리쌀에 물을 많이 부은 죽이 그날의 잔치였습니다. 어른들은 밥상 앞에서 말을 줄였고 한숨은 낮은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자장가처럼 익숙했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고 울음이 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일찍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 신발이 찢어진 아이들이 있었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비어있는 통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제일 늦게 열었습니다. 그 시절 제 곁에 늘 있던 아이가 도혁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를 문제아라고 불렀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말이 거칠고 어른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도혁은 언제나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아이였습니다. 미정아, 너 오늘 밥 먹었냐? 그 질문이 그때 제게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혁은 늘 자기 몫의 빵을 반으로 쪼개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들키면 혼날까봐 아무 말 없이 건네주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을 끝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서 도혁은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꼭 잘 살아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 제 미래를 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지만 여기 말고 다른 어딘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괴적으로 남게 될 줄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집을 떠나 하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한성전당포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면 종이 울렸고 안에는 늘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사람을 내려다보듯 바라보던 도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던 얼굴이었지만 그때의 도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위험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숙집 월세가 밀리던 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당포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머니에는 맡길 것도 없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혁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 얼굴 보는 게 제일 재미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도혁은 제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왜 돈이 필요한지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번만은 내가 처리해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도혁은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전당포 일을 조금 도와주면 밥을 사주었고 가끔은 제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나한테 조금만 기대. 세상은 혼자 버티기엔 너무 거칠어. 그 말은 제 배고픔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혁의 말에는 조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깐 나와 얘기 좀 하자.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나도 알고 있어야지. 그 말 속에는 친절이 아니라 감시가 있었습니다. 전당포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여왔고 종소리가 울리면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걱정하는 척, 보호하는 척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마을에서 어른들의 시선을 피해 몸을 웅크리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물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다른 동네로 일을 옮겼습니다. 전당포를 떠나던 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종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살리기도 했고 훗날 가장 큰 불행을 다시 불러오게 될 줄은. 포장마차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수.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손님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불을 끄는 걸 도와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인지, 왜 가끔 멍하니 서 있는지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포장마차 뒤에서 그가 오뎅 국물을 데우다 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었던 거지? 말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 같지도 않았고 설득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자리를 내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어디에도 쫓기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반지 대신 포장마차에서 쓰던 냄비 하나를 새로 샀고 그게 살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 만수는 아이를 안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둘째 세연이, 막내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하루하루는 흘러갔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평범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도혁이라는 이름도 제 과거도 완전히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도혁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불 앞에서 하루를 버티고 아이들 얼굴을 보며 웃어야 했고 말 없는 만수의 등을 보며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도혁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괜찮냐? 그렇게 묻는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묻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려서 몰랐고 저는 늘 강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인다. 그 말 하나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얘기만 했습니다. 포장마차 끝난 뒤 잠깐 얼굴을 보며 사는 게 힘들다는 말, 옛날 이야기를 조금.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만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할까 봐서, 쓸데없는 걱정시킬까 봐서.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역은 점점 제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상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도역과 함께 있는 걸 멀리서 아무 말 없이 그 눈으로. 그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늘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비겁해서였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다시 가난해지는 게, 모든 걸 혼자 버텨야 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수가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이후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균열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결국 도망친 건 도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수의 눈을, 준호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제게 없었습니다. 준호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입으로 꺼내기까지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학교도 가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도 빠졌다고, 가족 모두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세연이 먼저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준호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바람이 불고 아이의 뒷모습이 유난히 말라 보였다고, 어깨가 작아 보였고 등이 너무 조용했다고, 세연이 오빠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빠.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고. 그리고 뛰어가 손을 붙잡으려던 그 순간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밤이 지나도 시간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은 줄었고 같은 가족이었지만 각자 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 만수는 더 빠르게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었고 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견뎠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 말기. 치료보다는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자리에서도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도, 왜 숨겼느냐고도 아무도 묻지 못했을 만큼 그 사람은 너무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끝내 저를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이름만 불렀고 날씨가 어떻냐고 묻고 포장마차 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마지막까지 자기 아픔은 말하지 않았다고. 만수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다. 어른의 사정이 있는 거다.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날 이미 그 사람은 혼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제가 도망친 시간 동안 만수는 조용히 자기 몫의 고통을 다 살아내고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도역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오래도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뒤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을 미리 당겨주겠다는 사람들, 서류만 맡기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 그들은 낮에는 친절했고 밤에는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만수는 그런 사람들과 절대 엮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개발 통지서가 정식으로 붙던 날, 만수는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이들 이불 밑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선지급 계약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연대 보증 서류,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제 도장을 흉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 학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도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사이를 버텨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사기였습니다. 보상금은 보장되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뒤에는 도혁이 있었습니다. 도혁은 그 계약을 연결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늦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가 서명한 그 종이 내 이름도 같이 걸려 있다.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혁이 원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였다는 걸. 아이들 이름까지 이미 그 종이에 간접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남아 있으면 도혁은 계속 만수와 아이들을 흔들 것이었습니다. 빚은 빚대로, 위협은 위협대로 끝이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도혁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계약은 내가 정리하겠다. 내가 나한테 오면 아이들 이름은 완전히 빼주겠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래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만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계산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빚의 고리는 끊기고 아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있으면 가족 전체가 끝없이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챘습니다. 그 아이는 서류를 보았고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없어졌고 그래서 더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만큼까지 알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랑 때문에 가정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빚, 이름, 서류, 그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빼내기 위해 제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만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날 그 계약은 사라졌고 아이들 이름은 그 종이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저는 이 늙은 몸을 지금까지 끌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감당하기로 한 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세연은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에서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레시피가 적힌 종이와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연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몸 안에 숨긴 채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세연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만수 포장마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손님처럼 서 있었습니다. 첫날 세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님으로 와도 돼요. 가족이라는 말은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만든 거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 가게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그 손님에게 인사를 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만수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바라보던 모습으로 저는 그날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말이 없었지만 나는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준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살아있고 지우도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감당해야 할 죄와 함께 살아갈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시대 어느 골목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던 엄마도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 조용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연이 가게를 연 뒤로 저는 매일 그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 장례식에 안 왔어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짧게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자격이 없었어.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납득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자주 과거를 떠올립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서 만수가 말없이 오징어를 굽던 모습, 준호가 동생을 업고 있던 뒷모습, 세연이 계산대를 정리하며 어른 흉내를 내던 얼굴, 지우가 제 치마자락을 붙잡고 졸린 눈을 비비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혁의 소식은 어느 날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도 세월 앞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도 안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세연은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빠는 끝까지 엄마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만수는 늘 그랬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남긴 것은 침묵과 짐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세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가끔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작은 문 하나를 열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 맛은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아직도 가족 안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도 사람도 선택도 모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살아냅니다. 세연의 가게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지우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늙은 엄마로서 조용히 숨을 쉽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선택의 끝에서 가족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이든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책임을 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대화하세요.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